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명대 중국어 전공 남대엽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참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까? 중간에는 좀 대면 수업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안고서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음, 이렇게 이번 학기까지 끝나버렸어요. 예, 일단 다음 학기는 원래 네, 다음 학기는 대면 수업으로 하는 계획인데 최근에 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래서 살짝 불안하네요. 예. 원래 학교 방침은 다음 학기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돌아선다 라고 들었었는데 요새 너무 많이 나와서 음, 잘 통제가 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내년 3월이면 또 봄이니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중국 경제 미래를 이거는 하나의 PPT로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경제 전망도 좀 해보고요.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같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하나 이야기 레포트 보고 시작을 할게요. 중국 경제 이거 보면은 2019년 4분기부터 가장 최근까지 2020년 3분기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때 코로나 직격탄 맞기 직전까지 6%였다가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중국 경제가 완전 고꾸라졌죠. 마이너스 6.8.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 주요 경제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만 2분기부터 플러스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4.9. 지금 현재까지 대략 평균 내 보면 뭐 한 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4분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올해 종합적으로 올해 전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등될 얼마나 찍힐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레포트 보고 올게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중국은 V자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인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여전히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4.9%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6.8%로 추락했다가 2분기와 3분기에는 V자 모양의 반등세를 보인 겁니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중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供需关系逐步改善，市场活力动力增强，就业民生较好保障，国民经济延续稳定恢复态势。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중국 정부 역시 아직은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중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지역들이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경고도 큰 변수입니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IT 기업들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我们中国经济继续发展，面对的外部环境仍然充满了不稳定性和不确定性。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회복세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입니다. 컴퓨터와 가전 등 소비재는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출 기업들의 사정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더 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네, 방금 봤다시피 세계 주요 경제 중에서 정말 중국만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반등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중국만 이렇게 반등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요새 여러분들 어디든
길거리 어디든 건물 들어갈 때 사용하는 체온계,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리고 무인 카메라 체온계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다 중국산이에요, 여러분. 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하게 전 세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가장 유리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료용품 그리고 방호용품 등을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수출 요인이 지금 중국 경제에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경제는 과연 지속 성장 가능할까? 그렇다면 또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에서 말하는 신창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이 신창타이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두 번째는 중국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 공급측 개혁과 또 대외 정책이죠. 1대1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현황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단기, 중기, 장기 전망에 대해서 서로 구분해 가면서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입니다. 신창타이는 여기 지금 대부분 다 중국 학과 학생들이 아니죠. 이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타학과 학생들도 많이 있던데 신창타이는 중국어 발음이에요. 중국어 발음인데 근데 이거는 한자 이 정도는 다들 알아보시겠죠, 여러분? 예, 이 정도 한자는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상식이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이라고 저도 같이 믿을게요. 한국 발음대로 한국 한자 발음대로 하면은 신상태, 그쵸? 상태는 상태인데 새로운 상태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상태. 뭐가 새로운 상태야? 새로운 상태라는 말이 있으려면은 오래된 상태라는 말이 또 있어야겠죠. 네. 그럼 뭐가 오래된 상태고 뭐가 새로운 상태냐? 라고 구분을 지어봐야 될 텐데 이게 처음부터 중국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원래는 영어로 new normal 이라고 new normal이라고 영어에서 먼저 나왔어요. new normal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new normal이 언제 나왔냐?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 짠짠짠짠 2007년, 2011년 이 사이. 언제죠? 이때가?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유럽, 일본의 GDP 성장률을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유럽, 일본을 합치면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70% 될걸요? 60-70%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가? 60%는 될 것 같은데 60%는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만 세 개 합치면은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7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2.7% 정도 나왔습니다. 이 선진국 같은 경우. 이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연평균 2.7% 나왔어요. 근데 세계 금융위기로 한번 크게 감기를 앓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체력이 이제 떨어진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1.5%에 그치고 있어요, 성장률이. 그래서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모습을 가리켜서 new normal 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도 신창타이라는 용어로 가져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차례차례 보면은 new normal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그렇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그러니까 예전에는 2.7%가 표준이었어요. 표준. 근데 이제는 1.5%가 표준이 된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창타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글로벌 용어고 이거는 중국에서는 신창타이라고 하는데 신창타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했대요.
예, 이때 처음 2014년에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2010년대 이후 생산 및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다. 이미 둔화되었죠. 그리고 경제 구조와 성장의 내용이 변화가 등장하더라. 예를 들면 저희가 기존에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예. 투자, 과거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투자와 수출에 있었다면 그걸 이제 내수와 소비로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8% 이상의 고도 성장은 포기하겠다. 대신에 6% 정도의 내외의 중속 성장 기조를 중국 경제의 거시경제 목표로 설정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중국의 신창타이 시대의 주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성장 속도, 성장 동력, 성장 내용 면에서 대규모의 전환기에 진입했다라고 인정하는 용어가 바로 이 신창타예요. 이게 뭐 중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 경제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보시면 이 전 기간 동안은 전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요 선진국이니까 2.7%고 개발도상국은 4% 이상이죠. 4% 이상 쭉 하다가 이 세계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큰 감기에 걸리고 나서는 다 꺾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꺾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더 낮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나봐야지 알 수 있겠죠. 네. 자,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성장 속도, 성장 동력, 성장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례차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장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서 2019년까지 중국 경제는 연평균 9% 이상 고속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연평균 9%, 와, 무려 89, 99, 99, 무려 40년간 연평균 9% 성장했어요. 미친 나라죠.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40년간 9%. 게다가 13억 인구라는 거대한 국가가 정말 고속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식 자본주의라는 용어로도 부르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썼나요? 썼을 거예요, 여러분. 베이징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되는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베이징 컨센서스를 또 다른 표현입니다. 중국식 자본주의.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혹시나 또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부는 손 떼고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미국 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라면 베이징 컨센서스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을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자본주의를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시장이 중심인데 그래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만을 중심에 놓는다면 베이징 컨센서스는 시장과 정부를 같이 중요하게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베이징 컨센서스, 또 다른 말로는 중국식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고속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2012년 이후에는 바오빠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바오빠 정책이었어요. 바오빠 8% 이상, 최소한 8% 이상 성장해야 된다. 왜냐면 취업 때문에 신규 인력들이 취업 시장에 계속 나오는데 그 신규 인력들을 다 취업시키려면은 최소한 8%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오빠 정책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중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기저효과죠. 기저효과.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100에서 10 올리는 거랑 만에서 10 올리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100에서 10 올리면은 10% 성장한 거지만 만에서 10 올리면은 1%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규모가 이미 너무 커져서 8%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그걸 포기하고 대신에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2014년에서 19년까지는 진짜로 6%의 중속 성장세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로 점점점이 지키는 상황인 거죠. 예, 점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따가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이거는 중국경제 주요 운용 목표와 실적입니다. 이건 제가 양회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중국의 매년 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죠. 원래 매년 3월 초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양해가 되면은 국무원 총리, 지금 현재는 리커창 총리가 앞에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원고를 읽습니다. 그럼 그 무슨 내용이냐? 그 원고 안에는 올해의 경제성장 운용 목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목표는 경제성장률은 7.5%, CPI, 물가상승률은 3.5, 신규 고용은 1,000만 명을 고용시키겠다. 사이즈가 크죠? 실업률, 재정 적자 이런 목표들을 중요한 경제 지표에 대한 금년 운영 목표를 밝혀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3월에 발표했고 그 다음 해가 돼서 실적을 검토해 봤더니 대부분 다 지켰죠. 그러니까 CPI는 3.5를 넘기지 않겠다는 거고 신규 고용은 최소 1,000만 명은 넘기겠다는 거고 실업률도 4.6%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 그런 개념 하에서 다 지켰어요. 다 지켰습니다. 이거 좀 떨어졌네요. 7.5%를 목표였는데 7.4%가 나왔으니까. 근데 뭐 이 정도면 거의 지킨 거죠. 그 다음 2015년에도 7.0였는데 실적은 6.9. 나머지 걸 다 지키고. 그렇게 2번 실패하고 나자 2016년부터는 밴드 또는 내외라고 구간 또는 내외로 해서 이제 좀 추정치로 했는데 다 지키죠.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그리고 보다시피 이미 다 이제부터는 8% 포기하고 점점 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6.5%, 6.5%, 7.0 이랬는데 2019년에는 6.0에서 6.5로 확실히 내렸다 이제. 6%만 성장하자라는 건데 올해는 발표를 못했을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중국은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도박을 걸지 않거든요. 괜히 발표했다가 못 지키면 공산당 리더십의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양회를 5월 달에 개최했거든요. 원래 항상 3월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월 달에 개최하는데 그때 기억에 안 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말을 했더라도 굉장히 넓은 범위나 굉장히 부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 목표는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게 하나의 뉴 노멀의 한 가지 축이다. 한 가지 특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성장 동력의 변화입니다. 성장 동력. 성장률을 일단 낮췄어요.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서 성장률 목표를 8%에서 6% 내외로 낮췄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가 중요한 또 정책적 목표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 전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중국이 투자와 수출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 투자 중심 왜 그러냐 하면은 투자 중심 성장 전략은 생산 설비 과잉과 자본 집약적 산업의 기형적 발전. 여러분, 자본 집약적 산업이 뭐죠?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자본 집약적 산업. 또 그럼 이거에 대비되는 단어가 뭐죠? 노동 집약적 산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 집약적 산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산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공업들, 사람 임금이 손이 많이 가는 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그러면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아는 큰 장치 산업들, 그러니까 큰 공장, 비싼 공장을 지어야 되는 산업이에요. 사실 지금 대부분이 사실 자본 집약적이긴 해요. 요새는 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형 기업들은 다 자본 집약적이죠.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엄청 비싸죠. 공장 무균 시설 막 해가지고 엄청 비싼 공장을 지어야지 반도체 만들 수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광로 하나 짓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뭐 중화공업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투자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자본 집약적 산업이 얘네만 너무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쓸데없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데에만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경제 효율성.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적재적소의 시장 가격에 맡겨서 적재적소의 분배가 돼야지 돼요. 분배가 골고루. 근데 정부가 집중적으로 이런 자본 집약적 산업에 육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본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법칙에서 왜곡되는 거죠. 예, 시장의 규칙에 맞지 않게 정부의 의도가 반영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 자본 집약적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경제 효율성, 자본과 노동이 시장에 맡겨서 시장에 따라서 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 효율성이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이 초래되더라. 또 수출 중심은 우리 이거는 한국도 항상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외부 여건의 변화에 취약해진다. 예.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죠. 지금 중국 내부는 여러분 최근 1, 2주는 좀 그렇지만 한 달 전에 제가 중국 친구랑 이야기해보면은 사진 찍은 거 봤는데 마스크 다 길거리에 다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굉장히 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은. 예.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조금 여러 군데 중국에서도 터져가지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도시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제 거의 코로나 통제에 성공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 자체만 놓고 보면은 경제 성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외부가 지금 다 유럽, 미국 다 락다운 걸고 물건도 못 사러 나오죠. 물건 사러 나오려면은 무슨 허가증 받아서 쌀 사러 갑니다라는 허가증 받아서 슈퍼 가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다 서양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경제 성장하는데 힘들죠.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부분 대형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다 소비에 의존해서 성장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는 그렇게 내수로 성장 동력을 전환해 나가겠다. 라는 목표를 밝히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신창타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정 효과를 이미 달성하고 있어요. 2010년대 이후 소비 부문의 GDP 성장 기여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가 10% 성장했다. 근데 그 중에서 7%, 7대 2대 1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이 10% 중에서 7%냐? 그거를 지출 부문별로 구분했을 때 소비, 투자, 순수출 로 나왔을 때 과거에는 소비가 한 49%, 투자가 47%, 순수출이 4.3%이 정도 기여를 했어요. 이거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됩니다. 100 나올 거야 아마. 나오죠? 네. 이렇게 기여를 했다면은 점점 소비의 GDP 성장 기여율이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그 매년 조금씩 그 기복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뭐가 감소했냐? 투자가 감소했죠. 투자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올바른 방향을 세워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경제도 실제로 일정 수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순수출은 보다시피 굉장히 기복이 커요. 왜냐? 외부 환경 여건이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다른 나라 경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순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매년 다르다. 기복이 굉장히 크다. 봐요. 전년도에 마이너스 9.6이었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9.1,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이너스 8.6, 그리고 2019년에는 19.6. 이게 뭐야? 그쵸? 이런 게 의존하면 경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도 그걸 인식하고 이렇게 성장 전략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장 내용의 변화입니다. 성장 내용의 변화에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좀 설명을 하려고요. 중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내부적인 경제 정책인 공급측 개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외교 정책인 1대1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대1로 역시 기본적으로는 외교 정책이지만 그 안에 또 경제적인 시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공급 측 개혁이요. 첫 번째 1번. 여기 페이지에서는 공급 측 개혁. 다음 페이지부터는 1대1로인데 여기 페이지는 공급 측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급 측 개혁이란 누적된 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시진핑과 리커창 총리가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5년에 나왔던 정책인데 총 수요를 적절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강화 및 공급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장 동력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통산업, 철강, 가장 대표적인 전통산업 철강이 있습니다. 철강에 자본도 이렇게 있고요. 노동력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흥산업,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통산업, 철강산업에 중국 정부에서 이게 좀 간당간당해지면은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또 은행 옆구리 찔러가지고 굉장히 낮은 이자율에 대출도 시켜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살리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일자리, 사람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쨌든 자기 도시에 있는 이 대형 철강사에서 생산을 해내면은 법인세,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산업들은 기존에 이미 털을 잡고 있는 전통산업들은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고 있어요. 정부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본과 노동력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급 측,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산업 공장이니까 공장되니까 공급 사이드잖아요. 공급 사이드. 소비 사이드가 아니라고. 소비 사이드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하는 거고, 이건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그래서 이런 공장들을 개혁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효율적인 전통 산업, 전통 기업들을 없애고 여기에 묶여 있던 자본과 노동을 신흥산업, 전략산업으로 이동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공급 측 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러려면 얘네를 없애야 되는데 그냥 없애면 될까요? 지방정부한테 너네 그거 없애라고 하면은 지방정부가 안 없애요. 예, 지방정부는 이 기업이 계속 운영되는 게 그 지방정부한테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일자리 일단은 사람들이 거기서 월급을 받아야지 또 소비가 있고 그 도시가 돌아가니까 이 기업 그냥 없애버리면은 사람들 다 실업자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받아오던 법인세 세금도 못 받게 되는데 지방정부가 안 없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인지되고 있었고 2010년, 2007, 8년 이후부터 계속 그런 기업들 좀 없애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방정부가 계속 안 없앴어요. 그러자 이제 2015년에 공급측 개혁이라는 큰 국가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드디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그냥 지방정부한테 없애! 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돈을 주면서 돈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자, 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그 실업자들 좀 이렇게 재취업 교육도 시켜주고 아니면 너네도 지방정부 세금 없으니까 세금도 이것저것 좀 가져가고 라고 하는 그런 당근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측 개혁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향후 3에서 5년 동안 1에서 1.5억 톤의 철강 과잉 설비를 감축하겠다 계획을 했는데 이미 다 조기 달성했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전통 제조업 그만 살려줘라고 엄청 구박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지방정부들이 말을 듣지 않다가 2015년에는 시진핑과 리커창이 둘 다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 해소가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5대 중점 분야인데 공급 측 개혁의 5대 중점 분야인데 첫 번째 공급 과잉 해소, 두 번째 부동산 재고 해소, 세 번째 기업 원가 절감, 네 번째 레버리지 축소, 다섯 번째 취약 분야 보완 등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과잉 공급 해소다. 그래서 5개 공급 과잉 업종을 선정했어요.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평판 유리, 선박 이것들이 중국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투자 중심 그리고 공급 과잉 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산업구조 조정기금을 통해서 경영이 잘 안 되는 기업들, 적자 기업들은 다 없애버리겠다.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 아니면 합병, 더 운영 잘 되는 회사로 합병시키든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요. 좀비 기업. 원래는 유지될 수 없는데 정부의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좀비 기업들을 다 퇴출시켜버리겠다라는 게 목표고, 실업자 재취업 지원 및 사회보장제도 보완, 이 기금을 통해서, 이 기금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통해서 현재 잘,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때 나왔을 때 목표가 1.5억 톤인데 이미 다 조기 달성했고요. 다른 것들도 시멘트, 알루미늄, 석탄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노후 설비, 비효율적인 노후 설비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데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장타이 시대를 맞아서 중국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의 전환, 성장 내용의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정책, 바로 공급 측 개혁 정책이에요. 나머지 것도 많은데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지금 잠깐 동영상 멈추고 한 번씩 뭔지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대1로 정책입니다. 1대1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기본적인 목표는 국내 경제성장 정책 및 국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성장도 좀 끌어올리고, 근데 그것보다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외교정책이니까 국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철도와 항만으로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건설해서 경제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1대1로 정책의 추진 배경을 보면은 먼저 크게 5가지 측면이 있어요. 국내, 해외, 자원, 위험론, 미중 경쟁 키워드인데, 국내적인 목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지금 중국이 둔화되고 있고 공급 과잉이 심각하고 생산 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과잉 설비는 외국으로 수출하고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경제도 침체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2007년에 세계 금융위기에 전 세계가 뉴 노멀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다 다운됐어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중국이 1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할 때에 비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다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출 시장이 불황하니까 이 실크로드를 건설해서, 실크로드가 대부분 일단은 1단계 목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로와 고속도로 아니면 항만을 뚫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통 인프라를 건설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또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 석유 등 수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까먹었네요. 또 금세 그 수치 제가 기억하겠다고 계속 머릿속에 드네었었는데, 아무튼 50% 이상의 에너지원을 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막힐 수도 있죠. 만약에 미국과의 분쟁이 더 심해질 경우 미국이 어느 해협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말라카 해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에도 대응해야 되고, 또 평상시에도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원과 에너지가 워낙 많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안정적 수입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아프리카가 가장 대표적이죠.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수입해오는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1대1로 라는 무역로를 다시 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위험론. 주변국의 포용 및 지원을 통해서 중국 위험론을 불식시키겠다.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건데, 중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G2로 크면서 중국은 자기들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위협감을 느끼죠, 분명히. 옆에 여러분 베프가 있어요. 베프가 앉아 있는데 총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떨지 몰라도 아무리 나랑 가장 친한 베프더라도 옆에서 총 들고 있으면 총 내려놓으라고, 탄약이라도 다 빼라고. 아무튼 무서울 것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아무리 자기들은 열심히 뭐 우리는 되게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롭게 클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변국은 그렇게 안 보죠. 중국을 위협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그것을 인식하고 주변국을 포용하고 지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강에 다리를 놓을 때 중국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위협론을 불식시키겠다라는 목표가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 미중 경쟁.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 그쵸? 2015년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미 예상을 한 거죠.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것이 조만간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이 1대1로 정책 1대1로 구상을 시행하는 데 깔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1대1로 전략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상. 1대1로 구상. 중국어로도 꼬우시앙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전략 정책이라고 하면은 너무 정부가 주도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구상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중국 1대1로 구상, 영어로 하면은 1대1로 이니셔티브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꼭 그 말을 따라줘야 되냐? 뭐 걔네는 구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전략이니까 전략이라고 써도 되지 않냐? 뭐 이건 뭐 연구자 개인의 판단의 몫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또 이게 우리나라도 있는 말이니까 없는 말이면 바꿔야겠지만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오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대1로 구상이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외부 대부분의 국내 보고서에서도 구상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1대1로 근데 제가 여기다 정책을 썼네요. 바꿔야겠네요. 제가 옛날에 만든 PPT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을 때라서 이게 초기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2015년, 2016년 그 사이에 이게 정책이냐 전략이냐 뭐냐 그래가지고 근데 2017, 18년 지나면서 통일했습니다. 구상으로. 제가 옛날에 만든 거라서 이렇다는 거. 구상이 맞습니다. 구상. 그래서 이런 1대1로 정책 계획을 보면은 1대1로는 서부대 개발 정책의 연장선이다. 그렇죠? 중국에 있으면은 지도 잘 그리죠? 서부 지역이 있는데 서부 지역을 바깥으로 연장하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쪽으로 교통 인프라를 쭉 까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3년부터 검토 시작해서 2015년 3월에 본격 발표했습니다. 뭐 1, 2년짜리가 아니고요. 5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이고 기존 중국의 개혁 개방 경험을 종합해서 지역 정책의 글로벌 버전이다. 국내 버전이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버전이다. 중국식 발전 모델의 해외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21세기 중국판 마샬플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좀 지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면 지겨우니까 관련된 동영상 제가 이거 보여드렸나요, 여러분? 보여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시진핑 정책하면서. 근데 그래도 중요하고 이게 워낙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어제부터 이틀간 중국에서는 1대1로 정상포럼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박병석 의원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했습니다. 무려 29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130여 개국 고위 인사를 불러 모아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 1대1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대1로는 한자어로 한일자, 띠대자, 또 한일자, 그리고 길로자가 쓰입니다. 일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서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고요. 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고대 동서양이 고려했던 교통로를 비단길, 즉 실크로드라고 불렀죠. 중국이 추진 중인 실크로드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유라시아 대륙부터 아프리카 해양에까지 이르게 되죠. 자, 도로, 철로, 해로를 막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시작으로 고속철과 원자력 발전소 등 중국 첨단 산업의 해외 진출도 표하고 있고요. 위완화를 국제화하려는 토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중심의 거대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담긴 프로젝트인 셈이죠. 1대1로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해인 2013년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새로운 중국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3년간 이 1대1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가에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해서 18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선전하고 있고요.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대1로 정상포럼은 중국을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경계의 날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됐죠. 예,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근데 주변국의 견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선진국들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역 개발의 대외 확장판 1대1로 비전을 발표했다. 2015년 3월. 이때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예요. 회사에서. 예. 주변국 인프라 개발 연계 동안 무역 및 투자 장벽 해소가 목적.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5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5대 추진 방향. 인프라 연계, 자금 융통, 무역 투자 확대, 정책 연계, 민간 교류.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무역 및 투자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인프라 깔아야지. 인프라, 도로. 여기 중국에서 베트남 지나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가는 도로와 고속철도, 아니면 이렇게 이쪽 인도 이런 스리랑카 가려면은 항만을 설치해야 되고, 항만, 미얀마에 항만 설치하고, 그쵸? 여기 어쩌더라? 탄자니아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잖아요. 항만 설비도 인프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깔고 연계하겠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돈이 있어야지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연계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가 돈 다 낼게 해서 자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금을 융통해서 인프라를 깔고, 그러면 이 깔린 인프라를 통해서 투자와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겠죠. 근데 그렇게 무역과 투자를 하려면 또 뭐 이런 국가 간의 정책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세 문제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율해야 되니까 정책을, 또 국가 간의 정부 간의 정책을 연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잘 유지가 되면은 민간 사회의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 활성화시키자라는 목적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개별적인 게 아니라 다 연계되어 있는 비전이다, 추진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인프라, 자금, 무역 투자 확대, 정책 연계, 민간 교류 등.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자금 융통. 일단 지금 초기니까 2015년에 나와서 지금 2020년, 이게 50년짜리, 40년짜리 계획인데, 45년짜리 계획인데 지금 겨우 5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 단계 때문에 자금 융통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AIIB 라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투자은행을 설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AIIB, 그러니까 지금 1대1로와 AIIB는 하나로 묶여있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트 메뉴 좋아하죠? 세트 메뉴. 여러분 술 마실 때도 항상 세트 메뉴 안주를 고르잖아요. 그게 좀 더 싸니까. 근데 이거는 싸서 그런 건 아니고, 1대1로와 AIIB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AIIB라는 국제은행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은행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이 1대1로 관련 사업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IB라고 하고 AIIB를 설립해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제고한다. 이건 원래 2013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했는데 우리는 이때 가입을 결정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이때 가입을 결정했어요. 그 전해에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한국이 AIIB 설립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1년 정도 시간 끌다가 우리만 혼자 가입하면, 왜냐면 이게 미국하고 일본이 엄청 싫어해요.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죠. 미국하고 일본은 항상 중국이 발전한 걸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미국이 아예 대놓고 이 AIIB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럽 동맹들도 가입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멘트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전에, 25년 3월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가입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죠. 왜냐면 우리 미국이 훨씬 더 중요한 동맹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가입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이 AIIB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 생길 수가 있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사실 그냥 단순한 우리 경제적인 국익을 따지면은 AIIB에 가입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보다가 영국, 독일, 프랑스가 먼저 가입 결정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한국도 따라 들어갔죠. 뭐 쟤네도 들어가는데 뭐 미국이 어쩌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가입을 하고, 그래서 4월에 57개국으로 창립 회원국으로 57개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실 되게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 주요 회원국의 지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본금을 넣었냐인데, 당연히 중국 주도기 때문에 중국이 30% 꼽았고요. 그 다음 아시아, 영내 국가는 아시아 국가예요. 아시아 태평양? 호주까지 있으니까. 아무튼 그 아시아 대륙. 2위가 인도 8.5%, 그 다음 러시아가 6.7%, 그 다음 한국이 4위입니다. 왜냐면 일본이 안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네 번째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호주, 인도 순서예요. 여개국,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독일이 제일 많고요. 프랑스, 브라질, 영국,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국가 경제력 규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한국도 아시아에서 네 번째. 전체적으로는 독일 빼면 독일 다음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 그러니까 AIIB에서 다섯 번째로 목소리가 큰 발언권을 가진, 다섯 번째로 큰 발언권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근데 이것도 이때 가입했으니까 이만큼 얻은 거예요. 이때 가입하지 못했으면은 나중에 가입하려고 했으면 딴 데서 다 이렇게 떼와서 줘야지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다 반발하겠죠. 그래서 초기 창립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보다시피 AIIB 주요 창립 회원국인데 참여국, 비참여국을 보면은 미국, 일본, 캐나다, EU, 아래 멕시코. EU라는 단체는 안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 독일 주요 국가들 다 들어갔죠. 참. 아르헨티나, 멕시코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참여했다. 그리고 지금 더 늘었어요. 제가 지금 안 찾아와서 모르겠는데 회원국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100개국가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럼 이걸 왜 만들었냐? 왜냐면 기존에 ADB나 WB나 IMF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중국이 이걸 만들었냐? 보다시피 IMF를 보면은 미국이 지분율이 곧 의결권이에요. 이런 기구들은.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한 만큼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권,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16%, 일본이 6%, 중국이 3%. WB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이 15%, 일본이 8%, 중국이 5%. ADB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일본이 13%, 아시아개발은행이니까 일본이 13%, 미국이 12%, 중국이 5%.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경제 규모는 이미 굉장히 많이 중국이 이미 G2잖아요. 미국과 유사하거나 미국보다 조금 적은, 아니면 미국과 일본 사이의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우리 나 돈 더 낼 테니까 IMF나 세계은행에서 지분율 좀 높여달라,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미국이 안 들어줬죠. 너네는 그냥 그대로 있어. 어차피 돈 필요 없으니까, 돈은 달러 내가 그냥 찍어서 내가 그냥 꼽아 넣으면 되니까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계속
빚 거절한 거죠. 중국의 그런 요구 사항을. 그러니까 중국이 열받아서 아이씨 그럼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직접 만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AIIP다. 그리고 그에 맞게 화끈하게 본인이 중국이 30%의 지분율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예, 그리고 설립 목적은 아시아 영내 인프라 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영내, 아시아 지역에 뭐 도로나 항만이나 뭐 발전소나 그런 것들 짓는데 우리는 그런데 주로 자금을 대겠다. 원래 사실 아태 지역 ADB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돼요. 이 두 개 기관의 성격이. 하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이거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ADB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대1로와 AIIB는 한 세트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방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서 성장 내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정책입니다. 공급 측 개혁 1대1로, 그리고 이 1대1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AIIB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맞을 거예요 아마. 예, 아무튼 그래서 일단 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번 수업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